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었을까?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전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혹한의 방공호 속에서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필사적으로 옮겨 적던 것은 영어가 아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만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한반도가 가진 특수한 강인함과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그들이 어째서 아시아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꾼 너무나도 슬프고도 인간미 넘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손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온 우크라이나 여성들,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충격적인 이유,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잿더미가 된 전장에서 탈출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절망 속에서 한국의 이름을 외치는 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긴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발전기를 돌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한글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민간과 정부가 대규모 의료용품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심지어 의료 지원과 특별 정착 프로그램까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희망을 걸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이 한국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수많은 정보 교환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전쟁의 포화 속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그들의 슬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탈리아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우크라이나 간호사 나탈리아 세르히예바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저는 키이우 중앙병원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남편 미하일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주말에는 드니프로강 가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났던 그 새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주황색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미하일이 제 손을 꽉 잡았죠. 나탈리아, 결국 시작됐어.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병원은 순식간에 전쟁터에서 실려온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 두 다리를 잃은 젊은이, 가족을 잃고 넋이 나간 노인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후 미하일은 징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이 전쟁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저는 그가 부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종, 그 차갑고 무거운 단어가 제 삶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미하일이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죠. 눈을 뜨면 베개는 이미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다시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병원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남아 사람들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시던 분이었죠. 제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나탈리아, 왜 아직 여기에 남아있어? 젊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뭘 한단 말이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모두를 돌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나는 왜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걸까? 미하일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일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그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키이우의 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로 누군가의 집이었을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죠. 밤이 되면 공습경보가 도시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울부짖었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 감정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슬픔, 두려움, 심지어 희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가고 환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 통조림을 먹고 촛불을 켜고 일기를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갔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키이우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별들로 가득했던 밤하늘이 이제는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떠나야 할지 막막한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병원에서의 업무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약품은 부족했고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환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탈리아, 외곽의 피난민 캠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하네. 자네가 일주일만 가서 도와줄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환경이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에 의료도구와 옷가지를 챙겨 피난민 캠프로 향했습니다. 캠프는 키이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끝없이 펼쳐진 텐트들과 사람들의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고 여성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캠프 책임자인 알렉산드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임시 의료 텐트로 안내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미 몇 명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침하는 노인, 열이 나는 아이, 다리를 저는 젊은이,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알렉산드르가 간단한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통조림과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째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저는 그녀를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텐트 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패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진기로 아이의 폐소리를 들어보니 기관지염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항생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며칠이면 나아질 겁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한 무리의 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다던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아주 친절하대. 거긴 전쟁도 없고 안전하잖아.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미국도 유럽도 아니고. 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나요? 여성들은 조금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이죠?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해 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된 곳 중 하나고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대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더군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니, 그 희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제 질문에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SNS에 한국행 정보 채널 같은 게 있어요. 이미 수천 명이 가입해 있다고요.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자료, 한국 문화 소개, 심지어 떡볶이나 치맥,
광장시장 같은 음식 소개까지 비자 발급 절차와 함께 추천할 만한 한국 드라마 목록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먼저 한국에 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처럼 어느 도시가 살기 좋은지 전부 알려준다니까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텐트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캠프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표면적인 의료봉사만 하러 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의료 텐트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옆 텐트에서 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나, 그 채널 확인했어? 새로운 정보 올라왔던데. 응, 봤어. 경기도에 사는 한국인 가정이 우크라이나 기술자를 찾는다는 글이더라. 찻집을 운영하는 부부인데 아이들도 함께 받아준대. 청진기를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저는 그 두 여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대화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해 정말 잘 아시네요. 두 여성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비밀 암호 같은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의 비밀 암호 말인가요? 네. 큰 소리로 말하진 않지만 한국이 우리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했지만 막상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미국은 비자가 까다롭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한국은 민간의 힘이 아주 강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단지 동정의 눈으로만 보지 않아요. 자신들도 오랫동안 위협에 맞서왔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지키는 동료로 봐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정이 아닌 동료라니. 그럼 정말로 한국에 간 사람들이 있나요? 제 질문에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은 작년에 한국에 가셨는데 지금은 서울 근처에 살고 있어요. 화면에는 한 우크라이나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환한 미소,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이분은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현지 커뮤니티에서 정말 잘 챙겨줘서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회사에 취직했대요. 한국어를 배운 뒤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텐트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이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채널이 떴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한국 취업 정보, 한글 배우기, 한국 문화 이해. 저는 회원수가 가장 많은 채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회원수가 무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질문과 답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많이 덥나요? 아이를 데리고 가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 간 사람들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습하고 덥지만 어딜 가나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아요. 물론이죠. 한국은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예요. 저도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이라는 곳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캠프 책임자인 알렉산드르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드르, 이곳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간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캠프에서만 20명 정도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여성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치 동지를 만난 것 같았죠. 우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 해요. 적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 특히 IT나 의료 분야는요. 저는 제가 간호사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인데 한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간호사라고요? 그거 완전 완벽한데요?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자격만 인정받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의료 지원팀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3개월간 이곳에서 봉사하며 환자들을 도울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5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각자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돕고 싶어하는 마음, 그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박민준 의사와 함께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폈고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우리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나요? 한국에도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는 우롱차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죠. 그리고 우리 역시 강력한 이웃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준 의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나탈리아 씨, 저와 함께 동부 지역으로 의료 지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난민 캠프에서 들었던 동부의 한 마을 이야기가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전기를 돌려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동부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 촌장인 페트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녁 무렵 페트로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자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전기도 없는 이곳에 텔레비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페트로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낙이죠. 그가 발전기 스위치를 누르자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구형 모델이었지만 LG라는 한국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 텔레비전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15년은 넘었을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샀으니까요.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작동하네요. 페트로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전쟁 중에 포탄이 창문을 박살냈을 때도 이 한국산 텔레비전은 멀쩡했다니까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건 진짜 100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절대 고장 나지 않았지.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의 풍경이 흘러나왔고 자막은 현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저 텔레비전이 아직도 작동하다니 대단합니다. 저도 한국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의 거리, 활기찬 시장,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폭격이 없는 안전한 거리, 웃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드라마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간절한 열망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집착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밤 정보 채널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촛불을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한글 학습 앱도 설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으로 따라해보았습니다. 한글은 쓰기 쉬웠지만 문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휴식 시간에 동료 간호사인 이리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탈리아, 요즘 뭐해?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어 공부해. 한국어? 왜? 설마 너도 한국에 가려는 거야? 이리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요즘 좀 유행이긴 하던데 하지만 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리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들었어. 요즘 우크라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이 엄청 인기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알아봐. 거긴 이중 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간호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 이리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키이우 고등학교에 마련된 피난민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거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지하철역, 밝은 가로등, 그리고 심야에 혼자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여성의 모습. 그 장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은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가족들과 명절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병원이랑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지 않아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물도 계속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안전해 보여요. 폭격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곳. 왜 하필 한국 드라마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달라요. 그곳에는 정이라는 끈끈한 인간미가 느껴져요.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당신도 한국에 가고 싶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이 폭발음이 아니라 학교 종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IT 기술도 발달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하일도 그걸 바랄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원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의료 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약품과 의료기기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후가 되자 큰 트럭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위에는 한글과 함께 Love from Korea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번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군요. 박민준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Korea can help.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을 한쪽 구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공부하나요? 한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 취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취업이요? 네. 한국의 IT 산업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도시 설계사인데 한국의 과학단지에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기술만 좋으면 언어는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박민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이 많이 있나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에 대해 아주 포용적입니다. 그럼 저 같은 간호사도 일할 수 있을까요? 박민준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간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와 연락처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키이우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의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탈리아 씨, 키이우 국립대학교에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키이우 국립대학교의 미콜라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수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한국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미콜라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논밭, 허름한 벽돌집, 맨발의 아이들, 1950년대의 한국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요? 네.
당시 한국은 자원도 없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반도체의 중심지이자 경제 대국이죠. 가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죠? 미콜라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열정, 둘째는 중소기업의 도전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가방 하나만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며 장사를 할 정도죠. 셋째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탈리아 씨,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라도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지혜와 강인함으로 얼마든지 훌륭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해보세요. 미콜라 교수님을 만난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채널에서 자료를 모으고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병원 동료 이리나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나탈리아, 큰일 났어. 작년에 한국 간다던 올가 기억나?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악덕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했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모두에게 희망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앱을 켰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경고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절대 이 업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한국에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세요. 다음 날 저는 키이우에 있는 한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인 마리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아 씨도 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녀왔어요. 5년 전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울에서 1년 동안 살았죠. 마리아 씨,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어는 적어도 6개월은 공부해야 해요. 한글은 물론이고 문법도 익혀야죠. 둘째,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이 많지만 예의와 체면도 중시해요. 셋째, 믿을 만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천국은 아니에요. 그곳은 집값이 비싸고 교통이 복잡할 때도 있죠. 여름에는 태풍도 오고요. 하지만 전쟁터에 비하면 안전한 피난처인 것은 분명해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던 중 가장 활발한 채널인 한국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알렉산드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알렉산드라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영상통화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아주 친절해 보였고 배경으로 보이는 깔끔한 아파트는 그곳이 한국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나탈리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고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알렉산드라 씨, 채널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죠? 혼자서 4만 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15명의 운영진이 있어요. 모두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죠.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한글 교육 자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자원봉사인가요? 네. 한국 사람들은 돕는 것이 즐거움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정신에 감염된 것 같아요. 알렉산드라는 화면에 문서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간호사 면허 시험과 학력 인증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정부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글을 공부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초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의사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한 의료센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병원에는 외국인 간호 인력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탈리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리나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국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채널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저도 이 커뮤니티를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8월의 어느 날 저와 이리나는 키이우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섬, 빽빽한 건물들, 입국 수속을 밟고 짐을 찾아서 나오자 알렉산드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이리나,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아열대의 향기가 났습니다. 전쟁의 화약 냄새가 아닌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우리를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맥, 분주한 고가도로, 곳곳에 보이는 편의점. 나탈리아, 저게 롯데 월드타워예요. 정말 멋지죠? 숙소에 도착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밤에 폭격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응, 지진 걱정만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이곳은 안전해.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조용한 골목,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 이것이 바로 제가 꿈에 그리던 일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알렉산드라가 올려준 우리의 도착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탈리아와 이리나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미하일, 나 무사히 도착했어. 여기서 잘 지낼게. 만약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온다면 내가 이 한반도에서 배운 강인함과 따뜻한 정을 나눌게. 한국, 이 아시아의 반도는 그 후로 저의 가장 가까운 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멀고도 가장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여러분, 나탈리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 한 여성의 용감한 선택,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이라는 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주 스토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 가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정을 지켜내고 있는 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